참 비겁한 공직자를 본 것 같아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나라가 정말 참 불행했다. 뭐 본인은 조롱한만 받더라도 그냥 형량을 적게 사는 게 최고의 지금 뭐 그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구형 20년 예상합니다. 20년? 예. 21년 할게요 저는. 김건희가 왜 직접 전화를 하냐면은 누가 오야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권력에 도취돼 심취해가지고 직접 한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그건 그게 아니라고? 네. 왜 그게 아니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고 임명한 게 김건희 같아요. 김건희가 센터를 까드린 거지. 검찰 센터를 까고 내가 누군지 좀 알겠어 이제야? 이런 영부인은 역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머릿속에는 중심이 항상 김건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통해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상계엄도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충남 보령에 좀 먹구름이 슬슬 몰려오고 있다.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민주당 분들 만나면 진짜 장동혁 사랑해요. 대표에게 고마워해요. 너무 좋아하죠. 감사도 너무 고맙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싶다고. 대한민국 모두가 장동혁이다. 어? 다 같이 대동강. 잘한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26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이재명 대통령 오늘 오전에 귀국했죠. G20 또 중동 외교 일정 마치고 거의 뭐 쉴 시간도 없이 다시 국정에 좀 복귀를 했는데 대통령 참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 대통령을. 잘 생각하셨습니다. 안 할 생각입니다. 시켜주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 보니까 김건희 씨가 사실상 검찰 수장임이 드러난 것 같은데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김준일 평론가님 오셨고요. 예, 저는 시켜주면 하겠습니다. 대통령이요? 아무도 안 시켜줄 뿐입니다. 힘들어요. 피곤해. 하지 마. 김준일 평론가님 오셨고요. 장성철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켜 좀 하실 거예요? 당연히 하지 그걸 왜 안 해요. 그래요? 그렇게 좋아요 거기? 비상대권도 있고 비상대. 네, 외국 나가서 뭐 좋은 술도 다 먹고 말로 비참하다 또 비참해. 외국에 가서 또 명품 쇼핑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요? 비참해진다. 비선실세 없죠? 또 알리인가 뭐 알라얄라. 알리알라 뭐 신기한 경험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 네. 자, 그리고 저처럼 안 하실 분입니다. 최윤경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럼요. 영부인 하세요, 영부인. 싫어요. 싫어. 이 회사 사장도 싫잖아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지금 부장이 딱 끝이죠. 이것도 저 버거워요. 이것도 보고 싶어. 제 인생 최대 직책은 노조 간부였습니다. 노조 위원장 아니면 위원장도 저는 버거웠어요. 그래서 노조 위원장도 했어요? 사무총장, 아니 위원장을 싫어했다고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접었어요. 사무총장으로. 네. 알겠습니다.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아닙니다. 그런 감투 정말 싫어하시는 네, 싫어합니다. 우리 최 부장님이 전해주시는 오늘 뉴스 뭐부터 가볼까요? 대통령이 이제 왔습니다. 네. 고생을 많이 하고 오늘 아침에 오셨고요. 방산 세일즈에 아주 사활을 건 7박 10일이었다. 또 어떻게 7박 10일 일정이에요 도대체? 아니 분명 10일이면 9박 10일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이제 어디서 잘 비행기 안에서 비행기에서 비행기 그냥 안에서.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이동을 하면서 잠깐씩 휴식을 하고 일정을 소화했다. 진짜 빡빡하다. 4개국 순방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방산 세일즈를 꽤 많이 지금 한 걸로 아마 평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죠? 네. 네. 자, 국내 그래서 뉴스를 한번 가볼까요? 네. 대통령이 대통령이 이렇게 해외 나가서 열심히 애국하고 오는데 이거를 단신으로 처리한다고? 우리 최 부장님. 여기 탑 뉴스였는데요. 최 부장님. 대통령이 뉴스. 센터를 한번 털어 드려야 대통령이 누군지 알 것 같아 지금. 최 부장님 결정입니다 이거. 아니 그래서 이 순방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이게 지금 G20을 기점으로 갔지만은 순서를 보면은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그리고 이제 남아공 그다음에 이제 튀르키예까지 간 거잖아요. 사실은 아프리카와 중동 사실은 범중동이죠. 이집트도 이제 중동 아랍권 문화라고 보면은 이 중동에 굉장히 방점을 찍은 거다. 사실 우리나라 역대 정권들이 중동의 외교에 굉장히 소홀해 왔어요. 네. 문재인 정부 때는 남방 외교라고 해서 동남아시아 쪽에 좀 공을 들인 게 있었고, 신남방,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는 이제 뭐 한미일 동맹 아니면 뭐 이제 나토 가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서 서방 국가들하고 너무 이제 가까워져서 이런 게 편중된.
이런 게 많거든요. 네. 사실 그런데 우리나라 외교가 이제 국제 어떤 G10, 이제 G7에 이제 걸맞게 가려면은 굉장히 이 사우스 재미없다. 재미없어. 압수수색 한번 센터 한번 털어드려. 누군지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 누군지 알겠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이다. 알았어, 의미 있어요. 정말로 그걸로 중요한 끝내. 거니까 방산 세이지도 세이지인데 의미 있었다고 해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이제 협업도 하기로 했거든요. 예, 예. 굉장히 중요한 국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후에 정말 더 많은 성과들이 나올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AI, 방산, 원전 요 세 개가 주요 테마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걸 중동과 또 그 외 나라들과 열심히 아마 협력을 할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예, 요 정도로 끝.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나 얘기해요. 김건희,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희 씨가 거의 검찰총장 위에 법무장관 위에 아마 있었던 것 같고 실질적으로 거의 뭐 수사 지휘를 했더만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팀이 김건희 씨의 최신 폰을 확보를 했어요. 박성재 전 장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걸 확보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2024년 작년 5월에 김건희 씨가 박성재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뭐라고 네,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 수사에 대한 당연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 수사 어떻게 내 수사 되고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있나? 네.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어떻게 되거나 지금 왜 왜 물어? 김정숙 수사는 2년간 진척이 없나? 그러니까 그 전 영부인들의 수사 상황을 챙기고 재촉을 했고 본인 수사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가 발견이 됐어요. 예. 그리고 이원석 총장이 지시를 한 건지 김창진 차장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을 보고한 건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이 당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2024년 5월에 이원석 당시 총장이 도이치 모터 죄송합니다. 디올을 디올백 수사를 하기 위해서 명품백 전담팀을 만들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거기 이제 5월 초 5월 2일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이 그랬는데 문자가 5월 15일. 15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요거 지시해 놓고 나서 예. 검찰이 한번 뒤집어졌죠. 그렇죠. 네, 검찰 인사를 검찰총장 모르게 그냥 해버린 맞아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검찰 인사를. 패싱했다는 이원석 얘기가 총장은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기다려달라 시간을 달라라고 했는데 인사 연기 요청도 무시하고 그냥 인사가 나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거 누구의 손이 작동한 거야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끝끝내 이원석 총장은 입을 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명장면을 한번 다시 보고 뭐죠? 오겠습니다. 어제 단행된 검사장 인사는 제가 이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와, 요거 이제 라이브 방송이면 10한 1, 2초 정도 침묵이던데 거의 뭐 방송 사고 수준인데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많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저 정도 침묵을 하다가 예. 중앙지검장도 날라갔고 네. 그리고 김건희 씨 수사팀도 다 해체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침묵 시위를 한 건데 네. 그것도 좀 비겁해 보여요. 저때 다 얘기를 했어야죠. 그렇죠. 차라리 그렇죠. 이거는 나의 생각과도 다르고 네. 이 상부의 부당한 지시 네. 뭐 이런 건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죠. 그랬어야 되는데 공무원법에 뭐 학명 금지 조항 뭐 그거 있어서 그런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다가 임기 채워서 나간 거 아니에요?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렇게 뭐 썩 훌륭한 검찰총장이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네. 비겁하지 않았느냐 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 씨는 매우 수사를 디테일하게 챙긴 것 같고 또 인사 얘기는 이 문자에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뭐 또 다른 문자에서 인사 같은 얘기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 정도는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지금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일단은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틀 뒤에 지금 김건희가 박성재한테 지금 텔레그램을 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쉽게 얘기해. 앞에 제가 좀 농담 섞어서 한 거 하면은 김건희가 센터를 까드린 거지. 검찰 센터를 까고 내가 누군지 좀 알겠어 이제야?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 내가 누군지 이제 알겠어?라고 하면서 자 이거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거 수사하는 거 뭐 명품백 수사하는 거 이원석 총장이 지시한 거야? 김창진 차장검사가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 보고한 거야? 그리고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수사에 이제 지시 내지는 개입을 딱 한 거잖아요. 누가 한 거야 이거? 이거 누가 한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영부인은 역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건희라는 게 아주 특이하기도 하지만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지만 상식선으로 제 수사에 대해서 좀 알아봐 주세요 하면 그러니까 제3자가 그거 어떻게 된 거 보고 어떻게 돼 갑니까?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거는 지가 직접 전화해 가지고 김창진이 얘가 이원석이 얘가 이렇게 근데 그 이틀 전에 센터를 까 드린 거잖아. 그러면 박성재도 이제 야 누가 V0고 누가 지금 권력을 움직이고 누가 인사권을 하는지를 다 아니까 이제 협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들이 있는 거고 6월 달에 나왔던 그 기사들을 더 이제 생각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보면 이게 5월 달에 있었던 일이고 그 김주현 민정수석이랑 김건희랑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한 게 있어요. 그게 7월 3일이에요. 그 앞단에 윤석열하고 김주현하고 10초 통화합니다.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해보면은 아 주현아 수석 민정수석 우리 건희가 좀 할 얘기가 있대라고 하고 끄는 거야. 그 다음에 김건희가 민정수석 김주현한테 전화를 해서 19분 동안 통화를 해요. 그리고 끊어. 그 다음에 잠시 뒤에 김주현이 김건희한테 15분 동안 통화를 해. 무슨 얘기냐면은 김건희가 이거는 이제 추론의 영역인데 와이프가 할 얘기가 있다라고 민정수석 받으라고 비화폰 받으라고 했고 김주현이 받으니까 제 수사는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이거 좀 확인 좀 하고 저한테 보고 좀 하세요라니까 끊고 김주현이 확인을 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고를 한 거지. 그 다음에 7월 3일 날 이게 있었고 7월 20일 날 폰 반납 조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 그 직전에 이제 이게 있었고 10월 달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김주현하고 새로운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심우정하고 10월 11일 양일에 걸쳐서 24분간 통화를 합니다. 비화폰 이것도 비화폰으로.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결정.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이 이렇게 이어져 왔다. 그러면은 약간의 이제 추론과 상상을 하면은 김건희가 다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수사팀 날리고 검찰총장 갈고 이렇게 해가지고 불기소까지 다 이끌어냈다. 그런 다음에 이모 씨 준수하게 생긴 이모 씨하고 반부패 2부에서 이제 무혐의가 나와서 술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음주운전해가지고 걸리고 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에서 무혐의가 나가지고 술을 먹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음주운전 사건까지가 딱 이제 흐름이 있는 거군요. 여기까지 다 흐름이 있다. 아니 근데 맞는 뭐 흐름도 흐름이지만 그러니까 이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람을 잘 못 믿는지 보통 이런 거는 비서나 아니면 뭐 밑에 누가 저 우리 V가 좀 궁금해하십니다. 지금 수사 상황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보통 이 정도로 가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김건희가 왜 직접 전화를 하냐면은 누가 오야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아 내가 V0다라는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인사 내고 내가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권력에 도취돼 심취해가지고 직접 한 겁니다. 은밀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고? 예. 왜 그게 아니야? 제가 봤을 때는 싸움 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법무부 장관에 추천하고 임명한 게 김건희 같아요. 아 장관을. 그러니까 이 문자의 앞에는 당신 어떻게 법무부 장관 된지 몰라? 뭐 알아서 나한테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꼭 내 입으로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냐? 이건 내가 물어봐야 돼? 그거 하라고 내가 너 안 쳤잖아. 그렇지. 왜냐하면은 박모성태 우리 실장의 여러 증언에 의하면은 박모성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끝난 다음에 검수봐. 박성재 장관 전에는 누가 했어요? 법무부 장관? 그 한동훈 장관 하고 나서 공백이 상당히 있었고 이미 기수가 너무 많이 뒤로 가서 누구를 앉혀야 돼라는 시간이 이제 좀 길어서. 김건희 씨가 어떤 법조인한테 전화해서 좀 당신이 법무부 장관 하는 거 어때? 진짜요? 이렇게 전화하는 거를 그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또 얘기를 듣고 또 들었대요. 전화를 그런 거 보니까 당시 법무부 장관을 김건희 씨가 윤통한테 야 법무부 장관은 내가 좀 알아보고 내가 좀 추천할 테니까 좀 임명을 좀 해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당신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거지 뭐 알잖아. 대통령실도 뭐 다 내가 뭐 스태프들 다 꾸렸고 그러니까 도장 찍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관들한테 직접 전화를 하는 거지. 아무리 영부인이고 김건희라 V0라도 이렇게 장관들에게 연이 없으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이거 내 것 좀 알아보고 이렇게 못해요. 아니, 제가 봤을 근데 때는 저는 인사권을 전행을 했다. 반론을 하자면은 하십시오.
이미 김건희의 이게 비화폰이 주어지고 국무위원들한테 이 비화폰 요 번호는 김건희 여사 전화번호니까 여러분들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박성재한테만 했겠어요? 다 했다라는 거잖아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그 자기가- 상식적으로 나온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제가 임명한 사람한테만 전화했겠죠. 김건희 여사, 내가 김건희 지금 싸고 도는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님께서 뭐 그랬겠어요. 다른 일에도 네. 너무 바빴잖아요. 근데 뭐 두 분 말씀이 아예 뭐 양립 못할 얘기는 아닌 것 아니죠.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박성재 임명을 내가 이제 힘을 좀 썼으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얘기를 추정.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직접 하는 거는 다시 한번 내가 이 정글에서 내가 왕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제 각인시키는 걸 수도 있으니까. 박 장관 잘 봐. 검찰총장 누가 되는지 보라고. 어? 자꾸 내가 직접 먼저 전화해가지고 꼭 이거 문제를 물어봐야 되나? 먼저 보고 못하나? 장관 되니까 진짜 장관인 줄 아나 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 하여튼 이 장관이고 뭐고 김건희 씨가 본인 수사 포함한 전 영부인 수사까지도 이렇게 뭐 좋게 표현하면 지휘 혹은 뒤에서 이렇게 마크에서 조정을 좀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아무것도 드는 아닌 사람이 진짜 별짓을 다 했네. 네, 그런 문자가 지금 이제 공개가 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네, 그리고 특검에서 김건희 씨가 이제 본인 수사에 관해서 박성재 장관에게 직접 연락한 게 계엄이 일어나기 7개월 전이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냐면 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김건희 그렇죠. 씨에 대한 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지금 계엄의 동기를 윤석열 본인도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그게 무엇이냐를 찾아가다 보니까 아, 당시 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큰 압박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맞아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특검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씨의 네. 머릿속에는 중심이 항상 김건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건희를 통해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상계엄도 김건희 씨 보호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네. 없죠. 그러니까 그 비상계엄 해야 근데 보호할 수 있나? 그러니까 그때 싹 이제 쓸어버리고 상황이 뭐였냐면은 네. 그 국민의힘에서 당원 게시판 논란, 한동훈 대표 가족이 뭐 여기 김건희 비방했다,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 터지고, 네. 그다음에 압박이 엄청 가해지니까 네. 그때 친한계 의원들에서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야 그러면 우리 김건희 특검 통과시킬 수 있어? 그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히 추론의 영역인데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맞는 것 그리고 같아. 또 하나는 명태균이 구속이 돼가지고 지금 명태균이 또 용산에다 딜을 하려고 네, 뭐 떠벌리네 마네. 뭐 조선일보 기자 통해서 했는데 조선일보 기자 그거 전달 안 해서 조선일보 김건희를 폐간시키겠네 막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양쪽으로 이제 압박이 엄청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거는 이미 나왔던 얘기고 충분히 가능한데 다만 박성재랑 5월 달에 문자를 주고 받은 걸로 이 비상계엄의 원인이 그러니까 하기까지는 아직 빈 공간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평론을 하고 추론을 하는 것과 법으로 그거를 입증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네. 이거는 수사가 좀 더 들어가야 된다. 제대로. 네. 근데 최경영 기자님 네. 특검 쪽에 어떤 끈이라든지 빨대? 있어요? 아니 우리 취재 기자들을 많이 괴롭히고 있는데. 한번 물어보라 하세요. 알겠습니다. 뭘요? 그 이준수 씨가 유가 아니래. 네? 특검 쪽에서 조사를 어느 정도 끝내놨는데 네. 이준수 씨가 이준수 씨는 유도 아니다. 어? 유도 아니다? 네. 이유도 아니다. 이유가 아니다. 다른 두 분이 있다. 아. 여러 가지를 함께한 아, 그러니까 이준수 씨는 김건희 씨랑 매우 오래된 관계로서 아주 뭐 비밀스러운 신분도 있고 내가 지켜주고 싶은 사람. 네. 아니 비밀 지키고 싶은 비밀이 나도. 뭐그 얘기야 그 얘기. 주가 조작 비밀이다. 그래서 특검에서 이게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다른 네.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뭐가 안 나오는데 네. 그런 가십성 아. 여러 가지 막 그 수사한 내용들이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더 지금 많이 비밀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나왔다. 김건희 불륜 프레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아이, 지금? 아니, 비밀스러운 지금 네, 가석방의 사유로 지금 그 그럼 김건희 변호인단에서 불륜 프레임에 맞대응해야 된다 아니, 이러면서. 그건 아닌데 그거 아니고 하여튼 그렇게 은밀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한 사람들이 두 명이 더 있다. 그런 식의 수사가 좀 뭐 이제 특검에서 끝난 어느 정도 모양이에요. 수사가 좀 된 것 같다. 한번 알아보라. 네, 근데 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알겠습니다. 참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참 별짓을 다 했네. 그렇게 얘기했어요. 별짓 수준이에요. 어떤 행동들도 좀 이렇게 흘러나오는 아니 모양이죠. 특검에서는 뭐 거의 뭐 완벽하게 수사를 좀 끝내는 모양입니다. 그 카테고리만 좀 정해주시면 안 됩니까? 비밀스러운 사생활이니까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주가 조작일 수도 있고 다른 걸 수도 비밀스러운 관저 공사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 깜짝이야. 네, 그리고 이제 아니 그저께 나온 이야기죠. 그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네. 내란 재판에 출석해서 황당한 얘기 하나 있는데 이거 그냥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 방첩사가 체포 명단을 쭉 적었잖아요. 여인영 그 휴대폰에서 메모가 나왔는데 그 김어준을 처음에 김호중 그 음주운전했던 가수 있잖아요. 투바로티. 네, 그 김호중으로 알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체포 명단이 미리 뭐 상의됐거나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을 빼려고 하는 진술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김호중 씨는 이미 들어가 있었으니까 더 체포할 것도 없는 김호중을 다시 가서 체포하는. 너야? 너 왜 노래를 불러? 뭐, 윤석열도 구치소에 구속돼 있는데 또 체포하러 또 갔으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그렇죠. 김호중도 이미 깜빡했는데 또 체포를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여인형이 헷갈렸다라는 게 아니라 여인형이 부하 직원들한테 명단을 주니까 부하 직원들이 헷갈렸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이거 우발적으로 즉흥적으로 작성된 거다라는 건데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다. 네. 재밌네요. 김호중 씨 팬클럽이 대단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지만 뭐 김호중 팬클럽이 더 클 걸?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건 한번 좀 봐야 되겠네요. 네. 자, 그리고 한덕수 재판 가볼까요? 이거는 나오면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네. 오늘 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이 있습니다. 네. 구형이 있다는 이야기는 재판이 다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속도가 빠른 재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직 지금 구형이 나오진 않았고 지금 이게 1시간째 이진관 판사가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1시간째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서요. 구형량은 이따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예측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예측하면 어떨까요? 좋아요. 한덕수 피해 가려는 한덕수 전 총리의 한심한 증언들을 네. 우리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그 비상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트라우마 또 뭐 인권 문제 이런 것들로 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걸 윤석열한테 말씀하시 그랬습니까? 비상겸을 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장관들이 그런 얘기를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막 도착한 국무위원들한테 의견을 진술해보라 이런 기회는 왜 피고인 말 안 했습니까?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말할 기회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석하는 윤석열 말린 적도 없죠. 저 질문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했냐? 왜 가만히 있었냐? 왜 말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이진관 판사가 참 여러 차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덕수 전 총리가 영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난 저거 보면서 네. 딱 그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당황하셨어요? 아니, 표정에 이렇게 버퍼링 돌아가는 표정이 있어요. 한덕수 당황해가지고 이거 뭐라고 답하지? 그러다가 나온 답변이 뭐냐? 연륜 있고 경륜 있는 사람 국무위원들한테 맡겨야 되겠다. 당신이 공직생활 50년이야. 무슨 자기보다 연륜 있는 사람이 어딨어 거기서. 네, 참 궁색합니다. 이 답들 들어보면. 그리고 뭐 그 계엄 해제 얘기 관련해서도 또 이진관 판사가 호되게 질책한 게 있었죠? 네, 이것도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아니 좀 빨리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는데요. 그게 결국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됐다는 건 뭘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뭘 하셨는데요? 뭘 하려고 그랬는데 못한 거면 뭐 하려고 그랬냐, 뭘 했냐, 계속 같은 질문이 너 뭐 했냐, 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적이었죠. 적극적으로 계엄을 말리거나 비상 해제 결의안이 통과가 된 이후에 비상계엄 해제하는 선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윤통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하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비겁한 공직자를 본 것 같아서 저런 사람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잖아요. 나라가 정말 참 불행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하려고 할 때도 왜 뭐 했냐, 왜 못 막았냐 이거 계속 물어보고 계엄이 이제 끝나고 나서도 계엄 해제 왜 빨리 이걸 못했냐를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할 말이 없는 것 근데 같고요. 이랬던 것 같아요. 윤석열 피고인이 항상 격노했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고 보고 들어가도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술 먹어도 소리 지르고 막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겁먹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자연인 윤석열이 화내는 거는 뭐 별 상관이 없잖아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나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막 화를 내.
그럼 그 앞에서 뭐 얘기를 못 한다니까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이 끝이에요 이게. 아니 그래서 최악의 상황 가봐야 본인 잘리는 거 이상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분들에게는 잘리는 거는 나의 모든 걸 잃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 나가도 뭐 김현장도 가도 되고 뭐 얼마나 할 게 많은 사람이고 돈도 뭐 많이 있을 것이고 이미 김현장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내가 국무총리하고 나서 잘하면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일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아니 거죠. 총리도 벌써 한 2-3번 하지 않았어요 이분? 대통령도 뭐 하고 다 해봤잖아요 진짜. 근데 욕심은 뭘... 끝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다음에 대통령이 하고 싶었나? 뭐 그러니까 막 그 당시에 네. 뭐 대선 과정 중에서 본인이 무리해서 대선 후보로 등록도 하고 나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네. 어쨌든 뭐 수사로 지금 뒤늦게 밝혀진 거지만 정황상으로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굳이 끌어들여 가지고 쌍권 권영세, 권성동 포함해서 친윤들이 지금 앉혀가지고 뭐를 해보려고 했던 그 공작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 정치적 책임을 다 네네네. 져야 된다.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이 이거에 좀 최종적인 계획을 세운 사람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고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돌아다니던데 보셨어요? 뭐예요? 뭐죠? 못 보셨어요? 외국으로 이민 간다고 이민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도망가려고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한 이제 찌라시성 정보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일단 지금 출금 요청 그건 안 돼 있을 걸요. 안 되나? 아직. 안 됐을 거. 그 지금 해외 이민 준비 중 이러한 그래요? 딱 단문짜리 음. 이 정보가 딱 왔더라고요. 어제 뭐- 국내 재산이 이렇게 많은데 이민 갈 해외 수 이민? 있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여러 가지 해코지 당하는 것보다는 외국 가서 돈 많으니까 편히 사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해외 이민 박람회 뭐 이런 데 자주 다니는 모양이죠. 그게 막 들킨 것 발견됐나 같아요. 보네요. 네. 아니 근데 저는 네. 근데 이 장면에서 제일 웃겼던 게 한덕수 그 전 총리가 하도 이제 막 쪼이다 보니까 탄핵 심판에서는 그 담화문 본 적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질문 받고는 헌재에서? 예, 제가 헌재에서 위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벙쪘습니다. 멘붕이었어요. 헌재 위증은 죄 아니에요? 아니, 된데, 그러니까 지금 그나마 정상적인 변호인이 한덕수 변호인들이에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예. 다 이제 모질이거나 자기 정치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고, 예.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자. 예. 그 대신 형량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은 선택적 기억 상실. 그래서 기억 본인한테 불리한 거는 다 기억 안 난다라고 하고 본인한테 유리한 거는 기억 난다고 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은 조롱한번 받더라도 그냥 형량을 적게 사는 게 최고의 지금 뭐 그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는 검찰 구형 20년 예상합니다. 20년. 20년. 예. 네. 오, 무기가 아니고 김준일 평론가님 20년 예상. 예, 뭐 무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0년. 그러니까 이게 원래 내란 주요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 그리고 네. 내란 방조는 10년 이상이에요. 오히려 방조가 최저가 더 낮아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주요 종사 임무 종사는 사형 무기징역이니까 처음에는 방조로 했다가 판사가 이거를 주요 종사 혐의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인즉슨 최소 10년은 이상은 구형을 한다라는 미니멈 거예요. 10년. 원래도.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더 세게 감형 뭐 이런 거 뭐 이제 원래 감형 그 구형대로 다 나오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네. 20년 정도 저는 할 거라고 봐요 보고 검찰이. 계시고. 예. 혹시 21년 할게요 저는. 에이, 근데 한덕수 위스키야 뭐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변호인들과 한덕수 총리의 본인의 변호의 방침은 이거 같아요. 맹구 전략. 영구나 맹구한테 미안한데 네. 맹구 영구 전략. 아, 나 연구 없다. 바보예요. 아, 난 그 전략인 것 같아요. 당시 제가 멘붕이어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고 아유. 죄송합니다. 이런 거잖아요. 예, 진짜 너무 한심한데 법정에서 그게 또 통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나 나이 먹었고 이제 좀 뭐 삶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과한 형량을 주냐. 나 그냥 바보니까 좀 형량 좀 낮게 줘라. 그런 전략이 아닌가. 무죄 그거 나오기 아니면 힘들- 어떻게 좀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조금 받아갖고 어떻게든 좀 탈출하는 방법을 고려하는 걸로 저분이야 뭐 보이고. 사회적 지위나 돈이 많으니까 나오면은 정말 편히 살 수 있잖아요. 예, 예. 수영 국가대표 아마 거기도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수영 워낙 또 잘.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까지 뭐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한덕수를 픽업한 이유나 아니면 국민의힘 전 지도부가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픽업한 이유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쓰면
우리 말 잘 들어. 그렇죠. 내 말 잘 듣고 나중에 시키는 대로 탈 없이 그래도 잘 넘어갈 사람이다. 뭐 이런 이유인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자, 하여튼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은 한 20년쯤 나오지 않겠냐는 게 이제 두 분의 나오면 생각이신 저희가 방송 거고요. 중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좀 이상한 사람들 한 번만 더 보고 갈까요? 또요? 네, 법원행정처가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김용현 전 장관의 법률 대리인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초 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근래 본 사람들 중에 제일 독특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예. 그 지난번에 감치 재판 후에 유튜브 나와서 떠들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좀 보여드렸는데. 예, 근데 그 이후에 또 떠들었습니다. 또요?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진관이 저놈 저런 어리버리한 놈한테 제가 진짜 저놈한테 딱 가서 욕하면 저 오줌 싸면서 자빠집니다. 이런 놈은 조롱해줘야죠. 마군이 아니고 마군이. 일본 제국주의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저 진관이 같은 놈을 데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진국이 못 되는 거죠. 저 가짜는 놈이 안경 쓴 키 작은 남자라고 써놓고서 그 지 얘기인지도 모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이거 화해하자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사람? 근데 여튼 와, 진짜 이 정도 재판부의 판사한테 저런 어쩌고저쩌고한 놈 내가 가서 욕하면 하면서 자빠진다. 마군이다. 이거는 변호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전략이에요, 이거? 판사를 존중한다라는 거는 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일터인, 그러니까 판사 일터이기도 하지만 법정은 어쨌든 검사도 오고 변호사도 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많은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사도 법정도 다 존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 얼굴에 침 뱉기고 이게 이제 앞뒤 맥락이 좀 봐야 되겠지만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가 왜 나와? 그러니까 일본 모르겠어요. 저런 애들을 다 잘라내가지고 일본이 선진국이 된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뭐 친일 뭐 좋아하는 것 같아. 일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본 제국주의란 말을 쓰면 안 되지. 갑자기 일본 제국주의라고 했다가 뭐 일본 뭐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네, 일본 네. 제국주의는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 우리나라 나 같은 사람이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키 작고 안경 쓴 사람 뭐죠 권우현을 변호사. 지칭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원래 감치를 할 때 인상착의를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예. 누군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니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키가 작고 그 사람이 안경을 썼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나를 감치를 해야 되면은 안경 쓰고 얼굴 키 크고 얼굴 잘생긴 사람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객관적인 서술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욕을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신원이 이제 확실하게 뭐 저 드러나서 뭐 이름 뭐 이런 게 성명불상이 아니면 얘기했겠지. 그거 안 해갖고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니에요. 감치도 되고. 자, 여튼 김용현의 변호인들이 다른 어떤 피고의 변호인들보다 더 지금은 아주 이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제가 김용현이었으면 변호사를 분명히 바꿨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랑 뭘 도모하는 건지. 그냥 무기징역 그냥 받고 싶은가 봐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 자기 한 거일 수도 있고. 왜 자포자기를 해요? 돈을 이렇게 줘가면서 변호를 시키는데. 돈을 안 줬을 수도 있죠. 돈안 그랬을 줬어요. 수 있겠네요. 네, 정광훈 씨가 자기가 돈을 안 보냈다고 줬구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을 정광훈 씨가 줬을 수도 있고 김용현 씨는 그냥 나 변호해 주니까 고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돈을 안 써서 지금 근데 이러는 공짜라도 거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양잿물도 아니고. 아니 근데 아니, 돈을 근데 안 줬으면 인정하겠습니다. 진짜로 저는 변호사 비용은 아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덕수 변론하는 사람들과 지금 돈 안 받고 공짜로 와서 해주는 사람들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차이가 너무나. 너무 나. 에. 그러니까 나는 돈을 못 받았으니까 나는 여기서 자기 정치나 해야 되겠다. 에. 내가 뭐 좋아요나 받아야 되겠다. 슈퍼챗이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와 이거는 진짜 김용현은 어차피 제가 보기엔 사형이에요. 원래는 무기징역이었는데 얘들 때문에 사형됐어. 올라갔어. 방금 올라갔어. 방금. 진짜 근데 여기 변호인들은 자기네 수입료는 그냥 슈퍼챗으로 채우려나 봐, 그죠?
하여튼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차라리 국선을 추천합니다. 진짜 진지하게. 국선이 훨씬 낫죠. 재판을 받을 생각이 있다면 네. 변호사는 바꿔야 한다. 하여튼 막가는 김영현 변호인들 뉴스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뉴스 어디로 갑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 쪽으로 한번 우리? 우리 모두 4명이 오, 우리 이게 은연 중에. 저 나락 가나요? 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미 나락이에요 지금. 아, 그래요? 예, 포기했어요? 네. 김영훈과 같은 오. 입장이에요. 저는 그래도 국선 씁니다. 자, 네, 그 장애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이 어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이건 그냥 보겠습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한번 볼게요. 네. 아스팔트 세력이라 손가락질 당하는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댓글에 최 부장 우리가 장동혁이다. 저 장동혁 아닙니다. 우리가 예. 아니 이 장동혁 대표는 왜 이렇게 부끄러운 걸 좋아해? 부끄러운 거 되게 좋아해. 논설에 항상 등장하네. 여튼 그래서 뭐 사과는 안 한다. 그리고 아스팔트 세력 부끄러운 거 아니고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사과해라 윤석열, 뭐 손절해라 혹은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민주당 분들 만나면 진짜 장동혁 사랑해요. 대표에게 고마워해요. 너무 좋아하죠. 감사도 너무 고맙다고 막 박수 쳐주고 응원하고 싶다고 정말 잘하고 있다라고. 네, 민주당도 다 우리가 장동혁이다. 대한민국 모두가 장동혁이다. 다 같이 대동강. 잘한다 이런. 와, 나 진짜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도 장경태 의원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왔는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민주당 악재 터진 거를 다 커버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가 장동혁 그 대표에게 궁금한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뭡니까? 이제 장동혁은 지방선거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거 하나가 이제 궁금해요. 버틴다고 하면 버티죠. 아. 근데 이제 발화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의원들이야 자기 선거가 아니니까 가만히 있을 수 있지만은 특히 이제 수도권 그리고 접전 지역의 광역단체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장동혁이 자꾸 이러면은 표가 우수수 떨어지거든. 미치죠, 그건. 그리고 장동혁이 내가 진짜 오세훈 시장 전적으로 내가 선거 운동 함께하고 전적으로 우리 당 차원에서 밀어주겠습니다. 따라다녀 막 다. 정광훈이랑 같이 제가 손잡고 하겠습니다. 자, 조원진 대표도 같이 오세요. 바로 10% 날라가지. 황교안 대표도 오시고 20% 날라가고. 오세훈 만세! 30% 날라가고. 그럼 이제 오세훈 시장은 부산 가서 선거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광역단체장들이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면서 장동현 대표 그러면 안 된다, 사과해야 된다, 부정선거랑 결별해야 된다, 윤석열과 결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공개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분들이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나갈 사람들이 당신 그러려면 차라리 나가라. 아니 근데 눈 하나 꼼뻑 안 할 거예요. 장동혁은.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지금 뭐 천지보가 의뢰한 그 여론조사 같은 거 ARS 조사로 계속 나오고 차기 대통령 임명된 지 6개월 됐는데 차기 대통령 조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으나 계속 1등 나와요. 장동혁이. 우파에서? 아니 전체에서 1등 나와요. 전체 1등이요? 1등 했다 2등 했다 전체는 그러긴 하는데 우파에서는 계속 1등이고 최근에 이제 사흘 전에 나왔던 거 수치는 뭐 한 20% 나왔는데 1위가 장동혁, 2위가 김민석, 3위가 한동훈, 4위가 정청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흐뭇하잖아. 내가 얼마나 잘하면은 계속 대선 후보 1위인 것인가. 물론 거기에 이제 신뢰도는 뭐 높다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여론조사는. 근데 어쨌든 계속 보면서 흐뭇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버티기만 하면은 어쨌든 한 번은 기회가 온다. 지금은 욕 먹어도 어차피 한동훈 쳐내고 그러면 대선 후보는 나밖에 없고, 뭐 이재명 정권 언제까지 잘하겠어? 실수도 하고 언젠가 인기 떨어지겠지. 한 번은 나한테 기회가 온다. 그때를 내가 노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뭐 그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써요. 진짜로. 제가 2023년 8월 말쯤에 다른 방송에 나가서 그 다음 주쯤에 한남동과 창원에 먹구름이 끼어가지고 나라가 대단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라고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한남동과 태균이 드러나기 전에 그 얘기하셨죠. 맞아요. 제가 또 하나 예측을 하면 제 아는 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충남 보령에 좀 먹구름이 슬슬 몰려오고 있다. 장동혁 지역구. 먹구름이 좀 와서 빠르면 다음 주 정도에는
장동혁 대표가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도 있지 않겠냐. 사정 정국인가요 지금? 아니요, 그냥 저는 역술인들하고 친하기 때문에 역술인 분들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제1야당 해주시더라고요.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치 탄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정치 뭐 수사를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좀 먹구름이 민주당이 좀 밀려오고 어떻게든 있다. 보호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이 결사. 민주당이 그럼 국민의힘 당사 앞으로 가서 결사 옹이해야 네,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민주당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체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쪽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서가 난무하는구나. 하여튼 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서 시끄러울 수도 있다. 그렇게 좀 알려주시더라고요. 다음 주 한 수요일 날 우리 장르만 할 때 그래요? 보시죠. 알겠습니다. 보령의 먹구름. 네. 네. 보령은 이제 대천이 있는 곳이죠. 대천 해수욕장. 어떻게 알아요? 네, 거기 이제 굴국밥 맛있습니다. 오, 네, 그 굴이 머드팩. 머드팩 유명하죠. 예. 아는 거 다 나왔습니다. 네네. 천리포 말리포. 그건 그렇습니다. 태안이야. 네. 아니 태안인가? 네. 태안 쪽이야. 네. 자,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장동혁 뒤에 나경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당시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 당시 공천 어떻게 할 것이냐. 50대 50이던 그 규칙을 당원 70, 여론조사 30으로 지금 바꾸겠다고 국민의힘은 얘기하고 있는 거고 네.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나경원 단장이다. 지방선거 총괄 기획 단장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본인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원을 높이면 내가 더 유리하다. 어디에서? 서울시에서 서울시장에서. 지난번 서울시장 경선에 나간 적이 있죠.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오세훈, 부딪혔는데 나경원. 네. 그때 오세훈 시장이 총 41%, 네. 나경원이 한 31% 정도 얻었을 거예요. 총 합해가지고. 예. 근데 나경원 의원 쪽에서는 당원 당심을 70%까지 끌어올리면 이긴다. 그때 수준으로만 해도 내가 이긴다. 근데 지금 윤석열 탄핵 국면 이후로 강성 지지층이 나를 더 많이 지지하기 때문에 네. 7대 3으로 룰만 바꾸게 된다면 내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가 있다.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밭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서울시장직을 뭐 쟁취할 수가 있다. 그러고 나서 2030년 대선 출마하겠다. 이런 식의 스케줄을 좀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때 근데 오세훈 후보를 후보로 만든 거는 그때 매불쇼 아니었어요? 아니, 명태균. 네, 그때 인터뷰를 해가지고 호감도가 확 올라가면서 막판에 밀어줬잖아요 오세훈 쪽을.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했었죠. 네. 그러니까 그 나경원 의원은 예. 지금 좀 줄을 타는 상황이에요. 줄? 어디에서 아니, 어디? 무슨 얘기냐면은 너무 강경 보수로 고착화되는 것도 조금 우려를 하고 있고 하지만은 본인이 유리한 대로 룰도 만들고 조금 쳐낼 사람 쳐내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뭐 최근에 나경원 의원이랑 같이 방송도 했는데 뭐야 뭐 의원들이랑 방송하는 게 뭐 지난주에 박용진 의원이랑 하셨잖아요. 네, 빨리 박용진 얘기합니다, 전 빨리. 의원이잖아요. 어쨌든 네. 박용진 의원이랑 같이 했어 심지어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그럼 어떻게 빈자리로 내어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 이념 정당 얘기를 해요. 국민의힘은 이념 정당이다. 그리고 당성 얘기를 해요. 당성 얘기는 장동혁 대표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배우의 나경원 의원이 좀 영향력을 행사하느냐 메시지가 똑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당성을 얘기하는 거는 다 똑같은 거예요. 체제 전쟁 장동혁 대표 얘기하고 있지. 이념 정당, 당성. 근데 이게 돌이켜 보면은 윤석열이 했던 얘기도 똑같아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길로 가면 이제 망하는 길인데 네.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을 경선에서 잡기 위해서는 당심을 더 끌어올려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겠지만은 본선을 생각하면은 뭐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내고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일종의 장동혁하고 똑같은 거죠. 왜 그러냐면은 광주로 월광 강주해가지고 광주로 갔다가 우리는 황교안이다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내년도 지방선거를 전망을 해볼 때 이 룰도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지만 네. 당원 29조랑 윤리위 규정 22조 규정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규정이 뭐냐면은 네. 기소 시에 직무가 정지된다. 당원권 정지된다.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자격이 정지가 된다.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기소되면? 기소되면.
그러면은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건이나 다른 여러 가지 건으로 기소가 된다면 거기 근데 여러 가지 제한 조항이 있어요. 뇌물 뭐 아니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기소가 되면은 지금 당원과 윤리 규정상 오세훈 시장의 당적 정지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피선거권 기소되면 제한할 수 그렇다고 있어요. 치면 나경원 의원도 벌써 6년 전에 받고 있는데 기소돼서 그건 1심에서 뭐 저기니까. 아니, 그동안 쭉 기소된 상황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네.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음.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당에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룰도 지금 바꾼다, 본인에게 음. 유리하게 바꾼다고. 그러면 자기는 1심 판결이 나서 일단 피선거권 제한이 아니니까 나는 아니고 일단은 오세훈 시장은 기소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냐. 지금 현재 상황만 보자. 그렇게 뭐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윤리위 바뀌었잖아요. 윤리위원장이. 네. 근데 이거를 정치적 탄압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윤리위원장이야. 윤리위원장이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야. 네. 그래서 당에서 기소 시 여러 가지 징계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정지시켜. 이 윤리위원장이 할 수 있거든. 근데 윤리위원장은 또 장동혁 대표랑 가까운 분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아직 안 됐나? 그런 사람 이제 시켜봐요. 나경원 의원이 또 추천해가지고 가까운 사람이 돼봐. 오세훈 시장의 목줄은 나경원 의원이 잡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룰뿐만이 아니라 이 당원 29조 이것도 함께 눈여겨봐야 될 것 같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마 오세훈 시장 무소속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오세훈 시장 측이 이런 룰 개정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서도 되게 소극적이에요. 아, 별로 반응하지 않고. 원론적인 문제 제기만 하고 있다고. 이거는 죽기 살기로 덤벼야 되거든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어디냐 지금. 국민이 선택을 받는 지금 선출직 공무원 지금 뽑는데 이거 지금 당심 올린다라는 게 지금 선거 승리하자는 거냐 뭐 하는 거냐 지금 정신 차려라 막 하면서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좀 연합전선을 해야 되는데 네. 하나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점잖게. 근데 만약 이렇게 해서 나경원 후보가 된다고 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좀 더 유리한 감사하죠. 건가요? 역시 또 감사하대요. 장동혁한테 감사해야 그러니까 되겠지. 지금 어저께였나 그거 나왔잖아. 중앙일보가 보도한 건데 오세훈 폰에서 명태균이 보낸 명태균 쪽에서 만든 여론조사가 6개가 나왔고 그 중에서 비공개가 비공표 여론조사가 2개가 있다. 이거는 결국은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게 이제 완전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2번 만난 거 이미 인정이 됐고 더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게 네. 되고 3천만 원 그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돈 준 것도 대가가 뭐가 됐든 인정이 됐잖아요. 확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세훈은 그동안은 이거는 나 그 사람 명태균 이상한 사기꾼 같아서 절연했어라고 했는데 핸드폰에서 여론조사가 나와. 물론 선거 때문에는 많은 여론조사가 온다라고 하기는 하는데 핸드폰에서 나왔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보내면 내가 정프로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은 예를 들면 뭐를 하나 보냈어요. 파일을. 네. 그거는 서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오래된 거니까 다 삭제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내가 그걸 다운 받았으니까 폰에 있는 폰에 거니까. 남아 있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가 됐든 내가 그거를 뭐 봤다. 진지하게 봤든 안 봤든 네. 봤다라는 거면은 이거는 기소는 100%예요. 기소는. 아, 그래요? 그러면 검찰은 원래도 기소를 하려고 눈에 지금 특검을 불을 켜고 있는 검찰의 상황인데 이거를 더 이제 이 정도면은 이제 기소할 요건은 다 갖췄다. 네. 근데 뭐 유무죄는 다퉈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뉴스를 보는 순간 나경원 의원이 웃었겠지. 아, 그리고 기소됐구나. 나경원 의원이 웃는 걸 보고 민주당이 또 웃었겠지. 아, 민주당으로서는 나경원 의원이 훨씬 더 편하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한테 죄송한 말이지만 민주당에서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비호감도가 높고 네. 중도층 확장이 상대적으로 오세훈보다 어렵고.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서울이 보수화됐다고 하더라도 나경원이 나오는 게 오세훈보다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 쪽에 저 이거 쇼츠로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자, 오세훈 시장님 큰일 납니다 진짜. 이러다가 후보 자리도 뺏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노래 하나 들려드릴게요. 어떤 노래죠?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진짜 큰일 나요. 따르릉 따르릉 네. 비켜나세요.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다. 강하게 대응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 나경원 서울시장 출마 요거에 또 연관되는 얘기긴 할 텐데 김민석 총리는 서울시장 쪽은 확실히 이제 선 그은 거 맞죠?
인터뷰를 보면 예.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선을 그을 수 있을까 싶게 서울시장은 안 나가는 걸로 그냥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러면 다만 당대표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는 답변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민주당의 당대표 현재 정청래 당대표인데 그 자리를 한번 겨뤄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 겨뤄볼 거예요. 만하다가 아니라 네가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 민주당 당대표를 김민석 총리가 하는 그림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다. 왜냐면은 네. 지금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아니야,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잘 지내고 있어, 소통 잘하고 있어, 여러 가지 협조 잘 얘기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나 정청래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 알아, 내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어,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대통령실의 분위기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정청래 대표가 당과 대통령실 사이 관계를 상당히 좀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갈등과 분란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제대로 뒷받침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의심을 갖고 있거든요. 지방선거 이후에 만약에 당권을 뺏기게 되면은요, 다 그 당대표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 말 안 듣습니다. 뭐 다 그렇겠죠. 정청래 대표랑 정청래 대표 뒤에 있는 어심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권력의 추가 확실하게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으로서는 국정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는 뭐 어찌어찌하면 뭐 이기겠지, 뭐 설마 우리가 지겠어?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권을 내주게 된다면은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권을 잡는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 네. 그 역할을 할 사람은 누굴까? 그것은 김민석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현재는 다다른 것 같아요. 현재는 네. 또 내년도에 가서 뭐 다시 바뀔 수는 있겠지만 현재는 김민석을 대통령실에서 밀어서 당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당원들 뭐 다 1인 1표 이렇게 만약에 된다면 그래도 현재 당원들의 지지는 정청래 대표가 좀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김민석 총리가 혹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더라도 만약에 그냥 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돌이킬 수 없이 없죠. 민주당의 당권이 완전히 그냥 대통령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의 말이 잘 안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차기 권력이 네. 자기 중심의 세력을 구축을 하고 자기가 꿈꾸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대통령실과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대통령실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 자체가 진보 진영 자체가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간질을 할까? 아니 뭐 이간질이 아니라 네, 이간질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대통령의 레임덕이 온다라는 거는 행정부에서 레임덕이 오질 않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지방선거 뭐 끝나고 정청래 당대표가 된다고 예를 들면은 말을 안 듣고 레임덕은 말을 안 듣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네. 행정부에 대한 장악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근데 당에 대한 장악력은 확실히 약해질 거다. 사실 지금도 뭐 대통령 해외 순방만 나가면 뭐 사고를 치네 그러면서 뭔가 마뜩치 않은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네. 그때 어쨌든 그때부터는 새로운 당대표가 그 공천권을 쥐고 있고 그 지방선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누구한테 줄 서야 되는지 의원들도 대충 견적이 나올 테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당정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대화에서 당의 어떤 발언권이 훨씬 더 세지고 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뭐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전형적인 권력 투쟁입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많이 뭐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민자당 3당 합당해가지고 이제 김영삼, 김종필, 노태우가 손잡았잖아요. 네. 노태우 대통령 됐잖아요. 네. 대통령 했잖아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박철원이라는 육공의 황태자와 네. 김영삼이랑 죽기 살기로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김영삼이 훨씬 의원 숫자로 보면은 민정 단계가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투쟁을 이겨낸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지금 이게 숫자적으로는 더 열세지만은 뭔가 이 결계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권력 투쟁을 하는 거. 그래서 이게
누가 옳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뭐 본인이 좋아하시는 사람들 지지하면 되고 그게 누가 됐든. 근데 이거를 권력 투쟁이 아니라고 부인할 방법은 없다. 이미 노골적으로 룰을 이렇게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이 룰 개정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네. 1대 20만 나온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지방에서 광역 비례의원들 공천은 이제 100% 권리당원이에요. 시도당 위원장들이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냥 권리당원들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다 맞는 것인가? 저는 좀 의문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시도당 위원장의 힘을 다 빼놓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지금의 시도당 위원장들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임명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다 힘을 빼놓는 방식으로 거기에다가 당대표 룰까지 뭐 이제 1대1로 만들어 권리 대의원들 본인이 좀 박찬대한테 아깝게 졌잖아요. 그 대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거를 룰을 굉장히 빨리 손을 봤다. 이거는 빨리 칼을 빼든 거예요. 정청 그거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제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이제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 간의 갈등의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데 네. 민주당의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만요. 그 광역 같은 경우에는 20%를 대표가 전략 공천할 수 있대. 그리고 후보 중에 20%를? 네, 기초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구 숫자의 10%를 그러니까 전략 공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 한두 석 정도 만약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더 우호적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원천 배제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야 예를 들면 광주시장에 누구 내보낼지 광주 지금 우리 호남 우리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니까 네네. 거기 제대로 된 사람 공천해야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기초단체장도 그러는 거지. 나에게 좀 반대를 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더 응원을 많이 하고 그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략공천 지역으로 명분을 달아서 전략공천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꼽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공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도 세세하게 보면은 큰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분기점으로 아마 조금 더 공천 문제 관련해. 네, 공천 문제 관련해서 아마 갈등이 좀 심해질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원래 이제 공천할 때 항상 그 당내 갈등이 좀 심해지는 건 근데 맞는데. 이제 집권 여당이라면 네. 협의를 해요. 상의를 하고 그래서 대통령님 저희 한 20%는 대통령님 원하시는 사람 공천할게요. 명단 좀 주세요. 불법입니다. 당연히 그게 그럼 안 옛날엔 되지만 그랬다. 네. 과거 그게 관행들을 이제 보면 그렇게 막 했었다. 드러나고 막 큰 싸움 벌어지면 불법이지만 그런 공천 관련된 협의를 대통령실과 안 할 수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같은 이제 집권 세력인데 그것을 이제 티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청래 대표가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정청래를 못 믿기 때문에 네. 대통령실에서도 이 사람들 꼭 챙겨줘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이렇게 봐요.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권력 투쟁은 늘 있는 거예요. 여당과 야당도 권력 투쟁을 하는 거고 큰 틀에서 이제 당 내에서도 개파간 뭐 한동훈하고 장동혁하고 싸우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마이너리티에서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렇죠. 권력 투쟁 끝에 이제 대통령까지 된 쟁취한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도 권력 투쟁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20년 한 25년 정도 정치권을 보면서 처음 보는 초식은 뭐냐면은 대통령 취임이 아직 6개월이 안 됐는데 벌써 권력 분화가 되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는 발톱을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빨리 드러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거를. 그래서 이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네.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 뭐 네, 누구를 알겠습니다. 지지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면 한 내년 3, 4월쯤 되면 아주 그 굉장히 설 지나서 2월 설 지나서부터 바로 그때부터 갈등이 본격화될 것 같다. 공천은요 거의 네. 4월을 걸고 싸워요. 하긴 뭐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끝으로 하나 정도만 더 볼까요? 네, 민주당이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네. 퇴직 대법관의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개혁안이 나왔는데 그 중에 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게 행정처 폐지, 행정처 폐지, 대법관의 사건 수임 5년 제한. 요것 정도가 네. 지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과거에 이제 비판받은 게 대법원장의 완전 그
비서 조직 같은. 네. 예, 그래서 대법원장이 마음대로 이제 일할 수 있게. 그렇죠. 인사 예산 이런 걸 가지고 네. 법원 전체를 주무른다. 네. 행정처가 그런 그렇게 비판이 한다라는 있었죠. 비판을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받았는데요. 당에도 사무처 있잖아요. 그럼 사무처 없을 거예요? 기조국, 뭐 총무국 이런 건 다 없을 거예요?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데 그걸 앞세워 가지고 한다고 그거 없을 수 없잖아요. 우리 JTBC에도 이 사무처 있지 않아요? 이런 인사나 예산을 다루는 행정 조직은 다 있잖아요. 그걸 없앤다는 것이 상당히 웃겨 보이고 결국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때려잡기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왜 퇴직 대법관만 5년 수임 제한해요? 헌법재판소장은 저 헌법재판관들은 안 해요? 전부 다 해버릴까 봐요. 다 해버려야죠. 그냥 판사들은 네. 다 못하게 하고 한 5년 검사들도 다 정도는 또, 못하게 해야 네. 돼. 그렇게 쉬었다 이런 오시라고. 논리라면 그래서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좀 균형적인 위원회를 그러니까 법원 이제 내부에서 만들어서 너네들끼리 결정하지 말고 네. 조금 넓게 뿌려가지고 그런 외부인들도 취지죠. 같이 집어넣어서 결정하자. 아니 당에도 국가 보조금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민들이 당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인사와 예산 이런 거 다 들여봐야 된다. 네, 얘기 그래서 좀 할게. 외부위원회에서 당 사무처 어느 정도 조직을 우리가 거기서 그 일반 국민에서 뽑아야 된다. 시간이 많지 않아. 나도 좀 얘기를 할 시간을 줘. 네. 사법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이탄희 의원이 네. 법원 개혁을 얘기하면서 이미 나왔던 바예요. 네. 그때도 마찬가지. 왜 나왔었냐? 그때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며 박근혜 정부하고 소위 말하는 사법거래를 했잖아요. 정권에서 저 좀 밑보인 사람들한테는 형량 이렇게 막 빨간 펜으로 막 판사들 위에서 막 찍찍 그어가지고 바꾸고 막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기인했느냐? 네. 대법원장이 법원 행정처를 조해서 인사 뭐 이를테면 승진 이를테면 어디에 뭐 좀 배치하는 거 뭐 해외 연수 이런 거를 다 통제를 하니까 이거를 조금 힘을 빼야 되겠다니까. 1인이 다 결정하는 이런 수직적 관계는 폐지를 없애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 이제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모두가 법관이 아니라 법조 경력이 있거나 법조 인줄 예를 들면 법대 교수도 있고 네, 대한변협 네, 네. 추천한 사람도 있고 법원 노조에서 추천한 직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더 견제도 할 수 있게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쁘게 볼 만한 건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다만 법관 숫자가 전체 13명 중에서 4명밖에 안 된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닌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사법행정권도 사법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위헌 소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경청을 할 필요는 있지만은 이거를 네.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경찰은요 그러면은 경찰이 앞으로 더 비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경찰에서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조직 경찰청장이 그 경찰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런 인사 예산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를 놨다. 이것도 안 된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그런 조직 아니냐? 아니 경찰도 이미 위원회가 있어요. 다만 경찰청장이 위원회가 그냥 예산이랑 권고하는 조직을 거죠. 다루는 건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이제 통제 방안이 있거나 아니 견제 방향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법 쪽은 견제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대법원의 수직적 이 관계 자체가 네.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게 가는 그게 맞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네. 여러모로 있으니까 저는 이거 자체가 뭐 무슨 사법부 장악의 논리로만 있는 건 아니다. 근데 뭐 감정이 실려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네. 그런 거는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다 그 생각이 들어요. 헌법상 그 사법 독립 있잖아요. 법관의 독립도 있고 재판의 독립도 있잖아요. 왜 그런 규정을 헌법에 놨겠냐고요. 왜 상권 분립을 해놨겠냐고요. 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통해서 민주주의 원리를 민주주의 지도체제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한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입법부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사법부를 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상당히 좀 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런 네. 쪽으로도 나타날 수가 아니 있으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사법행정위원회에 들어가면 그게 입법부의 압력이 되는 건가요? 대법원장의 힘을 빼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입법부에 압력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여기서 법원에서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집어넣는다 그러면 그건 입법부의 압력이 맞죠.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그러면 사법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냐고요. 다른 다른 데도 쪽에도 다 해라. 다 그렇게 해야지. 왜 그러나 여기만 이제 그러냐. 사법부가 워낙 그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견제받지 않다 보니까 감시도 잘 안 받다 보니까 이런 비상 대책 같은 거로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실은 견제 받아요? 대통령실이요? 네. 감시를 항상 받잖아요. 어떻게 감시를 받아요? 우리가 감시하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감시받자. 우리 비상계엄 지가 하고 싶으면 하잖아요. 어? 네. 그런 거 못하도록 요거 이제 대통령실도 헌법재판소 갈 가능성이 감사위원회.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요거는 당연히 위헌 소지가 있다. 소송하겠죠. 네, 그렇게 이제 두 분은 보시는 거고요. 끝에 갑자기 뜻하지 않게. 아니 저는 그거예요. 네. 상권 분리, 견제와 균형 이거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그런 제도와 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감정대로 나라를 운영하려다 망쳤고 네. 민주당은요 제도와 시스템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뜯어 고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더 나쁘다라고 말씀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뭐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들에 대해서 이렇게 감시하고 또 견제하고 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분들도 헌법에 계시니까.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더 위에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에는요 상권 분립만 되어 있지 선출된 권력, 대통령 권력, 입법 권력이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한 조항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일초부터 얘기한 분들이 또 계시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논란들은 있는 졸릴 거고요. 것 같아서 제가 목소리를 그렇습니까? 좀 용서해 아유. 주세요. 근데 졸릴 때는 그런 목소리 키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오메가3가 더 낫습니다. 오, 그래요? 네, 식물성 오메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얘기지만 예. 갑자기 잠이 깨네요. 잠이 확 깨시잖아요. 네. 오메가 얘기만 들어도 잠 깨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전에는 우리가 생선 같은 데서 오메가3 많이 추출했잖아요. 네. 뭐 그렇게도 먹어도 괜찮은데 네. 문제는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죠. 뭐예요? 생선에서 뽑으면 아무래도 뭐 비린내. 비린내. 비린내 또 생각이 나죠. 오르메가네요 이름이. 요건 이제 오르메가입니다. 오르메가. 요거는 아. 무농약 햇 들깨를 볶지도 않았습니다. 저온 압착을 해서 여기서 이제 뽑아낸 순도 99%의 들기름 여기에 이제 오메가 3를 추출한 거예요. 네. 식물성 오메가3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 네. 그래서 드시고 나서도 예전엔 오메가 3 먹고 나면 이게 뱃속에서 위에서 막 약간 비린내 올라왔잖아요. 맞아요. 얘는 이제 고소한 냄새가 들깨 냄새. 은은하게 퍼집니다. 근데 왜 안 줘? 예? 말로만 해. 왜 안 줘? 비싸니까. 근데 이게 제가 네. 딴 데서 한번 먹어봤는데 아주 네. 좋았었고 맞아요. 다른 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응? 이게 좀 겨울이 오잖아요. 이걸 발라요? 손이 터요. 근데 제가 이걸 오메가3 바른다고? 터져가지고 이게 진짜 발랐어. 부자요. 예. 진짜? 그랬더니 아주 손이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 뭐요? 들깨 냄새가 나. 너무 고소해. 이게 네. 충남 당진의 햇 들깨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식물성 네. 오메가. 예. 잘못하면은 생선 비린내 나서 장난 아닐 텐데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 이거 식물성. 이거는 식물성. 식물성이니까. 그래서 이거 남으면 좀 얼굴도 바르시고. 밥에 비벼 알겠습니다. 먹고. 예. 좋습니다. 최 기자님 한번 추웠다 시험해 보십시오. 생각납니다. 예. 요게 이제 식물성이라 확실히 먹어보니 다르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고요. 이게 식약처 일일 권장량 1000mg을 넘게 1050mg을 담았기 때문에 하루에 이거 하나씩만 한 캡슐씩만 드시면 되겠습니다. 요 오메가3는 아무래도 기억력 개선이라든지 우리 뇌 쪽에 그리고 또 눈 건강까지 굉장히 좋은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해봤자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저기 지금 한 3만여 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빤 뚝 잘라서 우리 방송 이후에 15,000개가 나가면 여러 댓글에서 원하시는 장성철 퇴출 제가 스스로 이 방송에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15,000개 팔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우리가 저 생각보다 자진하차하겠습니다. 15,000개 팔리면. 구매력이 높으신 분들이요. 네. 큰일 났네. 빨리 팔아주십시오. 15,000개의 장성철 퇴출이 걸렸습니다. 네. 네. 그리고 2만 개 우리 김준희 평론가님 생얼 공개 가능할까요? 저는 길게 가겠습니다. 기업해! 뭐 나만! 야 장성철은 쫓아내자 이 기회에. 이 기회에 네, 날 지금 산다는 분들이 지금 와 쫙 고맙습니다. 올라오죠? 네, 쭉쭉 가고 있습니다. 15,000개. 요게 14,990개에서 멈춰주길 바랍니다. 여기 한 통에 60캡슐이고 2개월분이고요. 여기 29,900원. 그리고 두 통을 사시면 한 통을 더 드리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6개월분이 됩니다. 이렇게 6개월분. 요게 59,800원. 네, 한 달에 뭐 한 만 원 좀안 10,000원 되는? 꼴입니다. 네. 근데 아까 농담처럼 했지만 이 손에는 바르지 마세요. 저거 산패돼가지고 안 좋으니까 드시기만 하십시오. 네. 자, 오메가3 요거 검색창 우리카세 오르메가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 링크로 들어가시면 더 빠르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장성철 소장님 그리고 김준희 평론가님 두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